식민지 상공업의 발달.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경성의 상업상 변화를 이해하고 상권의 이원화를 설명할 수 있다. 경성의 제조업 발달과 용산 영등포 일대 공업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인이 집중된 남촌의 본정, 즉 혼맛지라고 불렸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일본인의 본거지인 본정, 즉 혼맛지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본을 상징하는 우길기 모양의 이런 상징물을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함으로써 일본인의 공간, 일본인의 거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 모습을 보면 지금 기모노를 입은 여인들이 이렇게 양산을 쓰고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또한 그 서양식 메꼬 모자와 양복을 입은 이런 남성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한켠에는 조선의 전통적인 복장인 한복을 입은 이러한 조선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일본어로 표기된 이러한 간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성에서 가장 변화한 혼맛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시설물의 모습입니다. 경성에 처음 등장한 백화점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했던 미스코시가 지금의 명동의 미스코시 백화점을 준공하였습니다. 경성 일대 대규모 공장의 경영 자본은 주로 누구 것이었을까요? 당시 경성 일대 공장의 경영 자본은 대부분 일본인 대자본가의 것이었습니다. 강점 인구 서울의 인구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1910년에 27만 8,958명, 거의 28만 명이죠. 그 중에서 조선인은 24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일본인은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외국인이 2천여 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942년, 한 30여 년 이후에 42년에는 서울의 인구가 11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인은 94만여 명에 달하고 일본인은 한 1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5, 6천 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30여 년 사이에 인구가 4배로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서울의 면적 확산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의 조선인은 85% 정도를 차지했고 일본인의 비중이 13 내지 1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사람들 중에 10명에 한두 명은 일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외국인은 중국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서양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서울의 상업과 공업 발달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1914년에 시장규칙이라는 걸 제정해서 반포합니다. 서울의 시장은 숫자 1호에서 4호 시장으로 재편되거든요. 1호 시장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과 같은 조선의 전통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새로 세운 공설시장, 경매시장, 도매시장 이런 것들은 제2호, 4호 시장 등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은 조선 전통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는데 동대문 시장은 북촌에 있었으며 광장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했는데 조선인 자본과 조선인들이 운영 주체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촌에 자리했던 남대문 시장은 초기에는 친일 조선인
경영했습니다만 점차 일본인 자본이 투입되었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체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경성에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백화점이 등장해서 최첨단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인이 세운 미쓰코시 백화점, 조지와 백화점, 그리고 조선인이 세운 화신백화점 등이 등장해서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면서 당대의 상업계를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경성의 상권은 초라하고 익축된 북촌 상권과 화려하고 번창한 남촌 상권으로 대비되었습니다. 남촌에 자리한 충무로, 명동, 남대문로, 을지로 일대는 상업 중심지로서 조선의 일본식 또는 서양식 유행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왼쪽에 미쓰코시 백화점이고 오른쪽에 화신백화점입니다. 자, 이 왼쪽에 미쓰코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처음 생겨난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은 남촌의 본정 일본인들이 집중된 혼맛지에 자리한 일본인 백화점으로 화려한 쇼윈도, 최첨단 유행 상품, 세련된 상품 진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미술관, 옥상의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조선 제1의 백화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쓰코시 백화점은 일본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고 또한 일본인 고객이 많았지만 조선의 상류층 고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백화점은 조선인에게는 일본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쓰코시 백화점은 한국의 유명한 작가인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기도 하고 또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저기 미쓰코시 가서 난지 곧 점심을 먹고 가자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일제시대의 미쓰코시 백화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쓰코시 백화점은 지금 현재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백화점은 예전에 미쓰코시 백화점을 증축해서 지금은 5층으로 이렇게 증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신백화점은 1931년에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북촌의 종로 내거리 보신각 맞은편에 설립한 조선인의 백화점입니다. 화신백화점은 조선인이 소유한 유일한 백화점으로 미쓰코시 백화점과 대비해서 조선인의 자부심을 지켜준 백화점입니다. 이 화신백화점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가설해서 당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관광을 올 때는 미쓰코시 백화점, 화신백화점에 들러서 엘리베이터를 타보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보게 되어서 시골 사람들의 필수적인 관광 코스가 되기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경성에는 제조업 또한 발달을 했습니다. 이미 강점 이전부터 서울에는 직조공장과 염직공장, 양말공장, 정미소 등의 제조업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1920년 무렵에 중구 중림동과 서울역 일대에 대륙 고무공업소 또는 반도 고무공업소 등의 고무공장이 들어서서 고무신을 만들고 또 고무 제품을 만들어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용산 일대에도 많은 제조업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용산은 전차와 기차가 운행되었던 교통상 요지였고 사대문 안과 달리 공장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입지 조건의 제약을 덜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용산 일대는 동양제사 주식회사,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는 방적이라든가 금속, 기계, 유업, 화학, 목재 등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서 공업지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외곽인 영등포 일대는 새로운 공업지대로 떠오른 지역이었어요. 영등포는 경인선과 경부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었고 대규모 공업 회사인 경석방적 주식회사, 조선피역 주식회사 등을 비롯해서 벽돌 요업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대자본가들이 들어와서 영등포 일대에 방적회사 또는 맥주 등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이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영등포 일대가 공장지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등포 공장지대는 해방 이후에 경인공업지대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용산에 있던 고무공장의 모습입니다. 이 대륙고무주식회사에서 설립한 대륙고무공장은 1919년 용산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고무 제품 제조 공장인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무신이나 고무 제품, 고무공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고무신을 생산해서 판매했는데 이 대륙고무에서 생산한 대장군 고무신은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순종 황제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외곽에 해당되었던 용산과 영등포 지역에 이렇게 제조업 공장이 들어서서 공업이 발달한 것은 경인선, 경부선 등의 철도가 통과하고 있는 교통 요지였고 또 한강과 및 인접해 있어서 물류 유통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차가 용산과 영등포까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식민지 시기 경성부의 상공업은 인구 증가와 일본인 자본가의 유입, 그리고 일제의 식민 정책이 맞물리면서 성장 발달했습니다. 서울의 상업과 유통업, 제조업의 성장은 조선인 자본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일제의 전략적 지원을 받은 일본인 자본이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익과 열매 또한 대부분 일본인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